내일부터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한유총이 한 발 더 나아가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고,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간에 낀 학부모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올해부터 이른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기 전에 미국은 물론 북한과도 접촉해 하노이 회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 앞으로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날 실내에선 문을 닫아놔야 하는지 아니면 가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숨진 경우는 다른 OECD 국가들의 2배인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유치원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가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의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김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협박하고 숫자를 줄였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은 5일까지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와 재정지원 중단,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긴급 재난 문자로 돌봄 신청을 안내하는 등 유치원 대란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문을 닫을지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갑자기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이 당초 190곳에서 2배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5시가 넘어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381곳입니다. 하루 사이 경기와 경남은 2배, 경북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초 4개 유치원만 개학 연기 대상으로 발표했던 대구는 58곳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독려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학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33곳에 이릅니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모두 1,533곳이 이번 단체 행동에 동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학 연기 명단에 포함된 유치원 학부모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유치원 가겠다고 뭐 원복 입고 뭐 가방 입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놀고 뭐 빨리 유치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그래요. 너 유치원 못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정부의 긴급 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는 오늘 저녁 6시까지만 진행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배정이 된 그 서비스 기관에다가 학부모님께서 직접 물어보셔야 한다. 그것까지는 자기네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교육부는 최대한 신속히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혼란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학부모분들 많을 겁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궁금한 부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소희 기자, 당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던 유치원 내일 문을 여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유총과 교육부가 내일 개원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숫자 서로 이야기한 숫자가 다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선 교육부는 4,300여 곳의 유치원에 일일이 전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중 381곳이 개학 연기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도 233곳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전국 단위의 지회와 지회 아래에 있는 분회로 구성돼 있는데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서 모두 1,533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1,500곳이 넘는 유치원이 내일 문을 닫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럼 한유총에서는 어느 유치원이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면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나 한유총은 리스트화돼 돌아다니는 게 두렵다며 공개를 꺼렸습니다. 한 지회장은 교육부가 신호가 2-3번 가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민 중이다라고 답해도 개학 연기 유치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유치원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나 교육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반발에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당황하셨을 겁니다. 개학 연기를 통보받으신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오늘 밤까지 새로 주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실 수 있도록 안내할 겁니다. 예, 오늘 밤중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느 쪽으로 보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그게 모든 아이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고 당장 내일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된 건지 한번 짧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유총은 설립자의 몫인 시설 사용료 항목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을 지을 때 수십억 원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회계 항목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유아교육법이 시행되면 마음대로 폐원도 할 수 없고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이를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 투명성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는 시대 정신이고 사립유치원과 타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제 8시 5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오늘 중으로 해결될 기미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한유총은 개학 연기 다음은 폐업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예. 이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예. 개학을 연기하려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유아교육법 위반이 되고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도 해당 유치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치원 사태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 논란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한유총 측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설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여권에선 한유총 측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정부가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가 사태를 키웠다고도 주장합니다. 지나치게 한국당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왜 국민들이 한유총을 부를 때 자유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일이 커졌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그게 옳은 길입니까?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공방은 계속됐지만 협의는 없었습니다. 올 들어 국회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3월 임시국회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올해부터 새로운 훈련으로 바뀝니다. 키리졸브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훈련으로 대체되고 독수리 훈련도 소규모 부대 중심의 수시 훈련으로 바뀝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내용인데 먼저 김필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봄에 실시됐던 키리졸브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력이 증원됐을 때 지휘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연합 야외 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세노의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어젯밤 두 한미 연합훈련 형태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규모도 축소하며 독수리 훈련 대신 대대 규모의 소규모 훈련을 연중 내내 수시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예, 이번 한미 국방당국의 결정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키리졸브 연습부터 한번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동맹이란 이름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성격도 좀 바뀌는 겁니까? 네, 다른 이름의 연습과 훈련으로 대체되는데 실제 내용도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기간이 줄어드는데 그동안 키리졸브 연습은 약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와 달리 동맹 연습은 내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내용도 기존의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와 반격 훈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 동맹 연습에서는 반격이 빠지고 점검 위주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과 성격이 좀 변화가 있는 거군요. 독수리 훈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독수리 훈련도 기존에는 수십만의 한국군과 미국군이 4주 이상 집중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대급 규모로 연중 수시 훈련으로 바뀝니다. 예. 자, 이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이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반발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자,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특별한 합의 사항이 없었는데, 자, 이 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배경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네, 하노이 회담 합의문 작성이 실패했지만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예.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에도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Chairman Kim promised me last night is regardless,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and nuclear. Not going to do testing. So, you know, I trust him and I take him at his word. I hope that's true. 네, 미국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확실한 대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판단을 막겠다는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 서로의 신뢰를 여전히 계속 확인하겠다 그런 의도다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사실 남북 대화 또 이제 북미 대화가 계속 이어진 후에도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 축소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미 간에도 비핵화 접촉이 시작되면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로우키, 즉 축소하고 잘 드러나지 않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예정된 을지플럼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유예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러 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훈련 축소는 이전부터 언급돼 왔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안보 공백도 지적을 해왔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훈련으로 바뀌는 만큼 국가안보라는 목표와 전체 훈련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9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엽니다.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중재자로서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바둑으로 치면은 복귀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되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안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 9달 만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하노이 회담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바둑으로 치면 복귀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재구성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의 다양한 채널이 동원됩니다. 5일 워싱턴으로 떠나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계획입니다. 대북 특사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 측 입장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에 문 대통령의 행동 계획을 다시 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한편 어제 베트남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회담 없이 평양으로 바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귀국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 네트워크에는 중국 베트남 국경을 건넌 열차가 한국 시간 2일 밤 늦게 구일인을 통과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후난성 창사를 3일 오전 10시에, 후베이성 우한을 같은 날 오후 3시에 통과했습니다. 베트남으로 갈 때보다 두어 시간 빨라진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계속 북상한다면 허난성 정저우를 지나 4일 오전 텐진을 거쳐 5일 새벽 단둥을 통해 북중 국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 북중회담 없이 일단 평양으로 직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입장을 우선 수습한 뒤 베이징은 추후에 방문해 향후 북중 공동 대응 전략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파는 길이 비록 멀어도 뚜벅뚜벅 가면 이를 수 있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북미 양국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친선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성과는 강조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오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방문 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어제 베트남 동당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일정을 시간까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던 최선희 외무부상의 말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소식을 전하며 세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독특한 지휘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66시간에 거쳐서 베트남 북미 회담을 갔는데 회담이 결렬됐거나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거론한다라는 게 지도 리더십의 어떤 치명적인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대외적으로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의 박소연입니다. 비핵화에 합의하면 밝은 경제 미래를 보겠지만 핵무기를 고수하면 그러지 못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모든 게 잘 되면 다른 나라들이 북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제재 완화도 여전히 머릿속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후 처음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설명합니다. North Korea has an incredible, brilliant economic future if they make a deal. 하지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수하면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 후 많이 배웠다며 자신과 북한과의 관계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learned a lot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and again, the relationship seems to be very, very strong.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것이 잘 되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하마평에 오른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후보에 오른 건 맞지만 다른 복수 후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거론되고 있어 중폭 규모의 개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주중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 내정자는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더니 내일도 수도권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월 첫날부터 이렇다 보니 이번 봄 내내 이렇게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중국발 황사 때문에 전망이 좋진 않아 보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봄을 맞아 공원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아예 미세먼지 용품만 따로 모아놓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보인 날은 2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세제곱미터당 34.2 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3월도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에 의해서 계절성을 좀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봄철에 좀 그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봄에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까지 받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60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황사 관측 일수는 3월에 82일, 4월 133일로 주로 봄에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올 봄은 또 황사에 의한 영향도 조금 더 더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올 봄에 그 미세먼지 그 농도는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다소 높지 않을까.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따뜻한 봄 공기로 집안 환기를 시키려다가도 미세먼지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창문을 꽁꽁 닫아주자니 안 좋은 공기가 쌓이는 것 같고 또 열어두자니 미세먼지 때문에 더 건강을 해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죠. 그래도 정말 심각한 날이 아니라면 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구조의 건물 내부 공기가 어떤지 전문 측정기기로 확인해봤습니다. 바깥보단 적지만 기상청 기준으론 똑같이 나쁨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 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하루 종일 닫아놓더라도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틈새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면은 실내와 실외가 한 20-3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리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 바깥보다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취사할 때 나오는 그런 가스들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내에 쌓인 나쁜 공기를 내보내려면 매일 3번 정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 창문을 열고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맞은편에 있는 문도 함께 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환기를 시작하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분 만에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어가면은 공기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ppm을 넘어가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매섭감을 느낀달지. 전문가들은 환기를 하되 공기청정기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환기를 시켜서 신선한 산소를 이제 그 실내로 이제 유입을 시키고, 공기청정기로는 미세먼지를 이제 걸르고,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JTBC 하혜빈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해보니 직장인 100명 가운데 8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 경험이 많았는데요. 3년 전엔 피해자가 100명 중 6명꼴이었으니 피해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이게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을 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9천여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성희롱을 당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저연령층에서 피해 경험이 많았습니다. 장소는 주로 회식 자리, 가해자는 대부분 상급자였습니다. 실제 어떨까요?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위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터치한다든지 59%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요새 늘어난 게 늘어나는데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일 있는 거 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3년 전인 2015년 조사에선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4%였습니다. 3년 사이 100명 중 2명 가까운 비율로 피해 경험이 늘어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예방교육이 효과를 내 피해자들이 적극 나섰다는 취지로 그 배경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많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해도 참고 넘어갔다. 목격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모두 3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힘들어지니까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거나 잘못 걸리면 나도 엮일 수 있겠다.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좀 더 늘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는 다른 OECD 나라들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두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왕복 9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달려오던 차가 이들을 미처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길을 건너던 2명 중 한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3,781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로 떨어진 건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6년 연속 낮아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는 9.7%로 줄어든 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음주운전 사망자가 1년 만에 각각 37%, 21.2% 줄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하게 하고 도심과 주택가 제한 속도를 시속 10km씩 낮춘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으로 숨진 뒤 단속이 강화되고 시민들도 조심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10명 중 4명꼴로 조사됐습니다.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도로에 안전시설을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를 높게 정하는 단지들이 쏟아지면서 여윳돈 없는 소비자는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분양 가격이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1억 원쯤 더 올랐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약이 끝났는데 59제곱미터가 7억 원에 가깝고 84제곱미터는 8억 원이 넘습니다. 주변 입주 아파트 시세 대비 110% 내외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시세와 맞먹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나왔습니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분양 가격까지 올라가자 여윳돈이 없는 소비자들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야지만 팔 수 있잖아요. 어떤 분양가가 높은 것 때문에 이제 사는 것조차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분양된 6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절반은 1순위 청약자만으로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도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라 경쟁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몰리는 곳만 몰리면서 분양시장이 양극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분양가를 만족하거나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비교적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거나 이런 물량만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JTBC 이세누리입니다. 로저 페더러가 테니스 선수론 환갑이나 마찬가지라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통상 100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9번째 우승을 거머쥔 뒤 9수에 걸려 고전했지만 4번째 도전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긴 랠리에서의 집중력. 네트 앞에서의 순발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38노장 페더러는 모든 면에서 21살 치치파스를 압도했습니다. 치치파스는 지난 1월 호주 오픈 16강에서 페더러의 발목을 잡았던 신예.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결승에서 성사된 재대결은 세트스코어 2대0, 페더러의 완승이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페더러는 개인 통산 100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983년 지미 코너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The last few titles ever since I guess I've reached like 96, 97, I started feeling, well, maybe 100 is possible. And it was. And it's a big moment for me tonight here in Dubai. 페더러의 첫 우승은 20살이었던 2001년. 무릎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2016년을 빼고 매년 우승컵을 들며 테니스 황제로 불렸습니다. 100번의 우승 중 20번이 메이저 대회인데 남자 단식 선수 중엔 최다 기록입니다. 30대에 들어선 체력이 유일한 약점으로 꼽히긴 했지만 지난해까지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지미 코너스는 소셜미디어에 그동안 외로웠는데 세 자릿수 우승클럽 동반자가 생겼다며 페더러의 기록을 축하했습니다. 페더러는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 씨가 성형외과에 손님을 연결해주는 성형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성범죄와 마약, 경찰 유착 의혹에 이어 강남 일대 성형외과들의 불법 영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경찰관 유착 의혹과 마약 유통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내일과 모레 잇따라 소환할 계획입니다.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숨진 택시 운전사의 며느리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진 뒤 운전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계인 카슈미르 지역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두 나라의 포격전으로 7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당국은 여성 1명과 어린이 2명 등 민간인 3명이 포격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현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수 태국의 아리아 주타누간에 4타 뒤진 뒤 공동 8위에 머물렀던 박성현은 최종 라운드에서만 버디 9개를 몰아쳐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성현의 시즌 첫 승이자 개인 통산 6번째 우승입니다. 예, 한 주의 마지막 비하인드 뉴스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조원진 블랙리스트. 예,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모습인데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그 반대인데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발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와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 탄핵 사적을 내보내고 유승민 전 대표를 입당시키지 않으면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른바 보수 우파의 통합 전제 조건으로 이들 5명에 대한 배제 원칙을 밝힌 셈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요, 뭐,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리스트에 올린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는 왜 포함이 된 겁니까? 네, 홍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예. 참고로 눈에 띄는 거는 지난 1월 달 비슷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와 좀 배제를 하겠다는 인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달 인터뷰를 보시면 김무성, 유승민, 정진석, 김성태, 권성동, 이해윤, 하태경 의원 등 탄핵 7적이 정리가 되면 대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그때는 7적이었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애초에는 탄핵 7적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번에 지난 1월 달에는 탄핵 7적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인터뷰에서는 탄핵 4적 플러스 홍준표 대표입니다. 자, 정진석, 이해훈, 하태경 의원이 빠지고 홍준표 전 대표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작성이 됐는지는 저 잘 모르겠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당의 의석이 현역 의석이 한석 아닙니까? 자, 100석이 넘는 제1야당에게 뭐 이런 통합 조건을 제시하는 것 정치 문법상으로는 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통합을 한다면 당연히 주도권은 한국당에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표가 된 이후 보수 우파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통합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면 그 우선 협상 대상자 대한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이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 대표가 이런 발언을 좀 호언장담,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 당시에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 참고로 태극기 부대라기보다는 그 이성태 부대라고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런 태극기 부대들이 상당히 바람몰이하면서 이슈를 만들었었죠. 거기서 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원진 대표 최근에 한유총 집회 참석해서도 정부가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한유총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뉴스에서 앞서 많이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한유총 지금 뭐 집회 당시에 이제 정부를 향한 어떤 색깔론 공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유총 문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한유총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립 유치원들이 연간 2조 원대 어떤 국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유총은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건 바로 누리과정 정책 때문인데 그렇죠. 이 누리과정 정책 바로 박근혜 정부 때 확대 실시를 한 겁니다. 자, 원조 진박으로 알려진 조원진 애국당 대표가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유총 집회에서 한유총 입장을 드는 거는 좀 모순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테러리스트. 예, 첫 번째 키워드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이번엔 테러리스트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 오후부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이른바 속칭 찌라시들이 급속하게 유포가 됐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임 전 실장이 러시아에서 테러를 당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아직 기사는 안 떴습니다. 뭐 모르는 분들이 많겠죠. 기사가 안 떴으니까. 뭐 이런 식의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오늘 낮에 이 찌라시를 받고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확인을 좀 지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확인이 들어갔는데 김의겸 대변인 오후 3시 53분에 자, 임 실장 관련 소문은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직접 입장 발표까지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그 청와대 출입기자들 방에다가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실제로 임 전 실장은 올 초에 청와대를 나왔던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이해찬 대표랑 만찬 일정이 있습니다. 자, 만약 입원 중이라면 만찬 일정을 잡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찌라시의 출처는 과연 또 어디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젯밤 저녁이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간베스트에 어젯밤 3월 2일 9시 반 너 잘났어 정말이라는 아이디가 똑같은 내용의 속보락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서 보시면은 임종석 러시아에서 테러 당했다 뭐 이런 식의 그 댓글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전직 청와대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또 올 초 비서실장 그만둔 뒤에도 뭐 이런 비슷한 소문 이미 한번 돌았었다고 또 하더군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찌라시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참고로 박주민 의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오늘 가짜뉴스 소동에 휘말렸었는데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극우 성향, 일베와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는 디모 사이트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지역구입니다. S은행에서 봤는데 새치기 하더라. 아하. 그 청구 직원은 나 누군지 몰라? 이렇게 상당히 갑질을 했다. 예. 깨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오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JTBC 제보창에도 이런 내용들이 제보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제보라니 취재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아까 가짜뉴스 소동에 휘말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오늘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 자, 그 내용에 응암동 은행에 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오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좀 해보니까 그 날짜에 자기는 의원회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했다라고 조목조목 밝혔고요. 또 오후 4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찍은 사진도 있으니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들의 주거래 은행은 S은행이 아니라 뭐 N자 은행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또 의원 대상으로 하는 찌라시는 뭐 누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누가 누구를 비난했다더라 이런 내용이라 사실 확인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자, 이것처럼 바로 팩트 체크가 되는 거는 좀 흔치 않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국회나 은행의 CCTV를 확인하면 바로 한두 시간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찌라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급지게, 상당히 그럴듯하게 만드는 품을 들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찌라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대충 만든 좀 성의가 없는 찌라시였다라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의가 없이 나온 찌라시에도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당사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부분, 그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올랐는데요. 초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는 좋지 않았죠. 내일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올 들어 가장 포근한 봄 날씨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볍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섭씨 16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를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충청과 전북, 경기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서쪽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오늘보다 더 따뜻해져서 아침 기온은 서울이 섭씨 6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6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 해안에 5mm 미만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당분간은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낼 정도로 오진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